(2021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일본 문제는 아는 사람은 되게 쉬웠는데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가. 예. 다음 시가 쓰였던 시기의 사실 옳은 거 모르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에러올사 이 내 몸은 니와 더불어 돌아가랴. 항조가인 거 아시죠? 고구리 유리양대에 대한 얘기. 유리양 업적 고르는 거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도밖에 없어요. 봐, 절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거예요. 절본은 너무 협소해요. 디펜스는 유리하지만 생산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국내성으로 옮겨요. 절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수도를 옮기게 됐다. 국내성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훨씬 더 좋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른다면 뭐야? 농경지가 많아서 언제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일명 배산 임수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죠. 훨씬 더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천도했다. 답은 3번. 너무 쉽죠. 문제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밑줄 준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인 고향인 경산도 순흥 배운동의 해헌사라는 안양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갖다가 해헌사라고 하고 1543년 교육시설에 백운동선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이 유학자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안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행히 오늘 마침 이런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그죠? 안양에 대한 얘기. 안양을 기리기한 것들 나왔습니다. 옳은 것. 해주 향약을 보급했다. 이거 율곡 2입니다. 이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해주 향약을 보급했다. 지방의 향약을 만드는 거죠. 자치법을. 원간섭기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원간섭기 성리학을 소개했다. 시기로 본다면 충렬하게 되겠죠. 이때 성리학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성리학이 들어왔다. 쉬운 성리학을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얘기해봐요. 주작 아래. 하나 더 쉬운 거. 꼬맹이들이 요즘 문화 한글이고 그 당시 한문 천자문 띄고 나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읽었다는 책 있잖아. 선생님이 여러분 기억력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려운 성장은 언제죠? 무슨 사건을 계기로? 인국적인 난을 계기로 어려운 성장이 만들어져. 어려운 성장 두 분이 계시죠? 네, 연변에 2학년 더 나이 더 먹었습니다. 네, 자식벌 정도 됩니다. 이거 보죠? 네, 쉬운 성장, 어려운 성장이 한 번 확 들어온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해주, 두 번째 답이 되었죠. 성악10도. 네, 성악10도는 이항입니다. 이항의 성악10도. 여기는 뭐죠? 성악 지묘. 여기는 자율성을 강조하죠. 군주가 되는 사람은 공부 빡세게 열심히 하라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여기 뭐죠? 군주가 될 사람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치 선정을 할 수 있다. 약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성악지묘. 여기는 자율성 띠고 있는 성악10도. 이 책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외우면 안 된다고. 이가 여기고 이항이 여기다는 거. 일종의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군주론. 소피아 잠깐 얘기했잖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하고 달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뭐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잡고 정권을 차지하는 걸 주장한 게 마키아벨리 군주론이고, 우리 조선시대 군주론은 이거야. 스스로 열심히 알아서 해야 된다. 근데 왕이 될 사람이
머리가 멍청하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서 왕이 되기 전에 열심히 빡세게 가르쳐야 한다. 타율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신속주, 성종 때 원래 외교관들이 외교 문서를 정리하는 몇 년을 정리해야 된다? 언론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그 성종이 지켰는데 신속주한 일본 갔다 왔다면서 왜 기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쓰겠습니다. 해동 제국기 일본 여행기입니다. 일본의 통신사로 따라갔다 와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했다. 문제 3번 가봅니다. 미술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세요. 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정천사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거 틀리면 죽어야 돼. 그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조선 거잖아요. 세조가 돼야 되겠죠. 뭘 닮았다? 똑같이? 개성에 있는 원곡사지 10층 석탑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 무슨 불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라마 불교, 즉 티베트 불교 영향을 받게 돼서 석탑이 되게 단순하다, 화려하다. 하강음을 만들어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자, 세조 정책 찾으면 되면 돼요. 이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화를 순수하게 물어보든 왕을 물어보든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기억년 동국병감을 갖다가 편찬하였다. 동국병감 자르시면 되죠. 동국병감 문종 때 이민족과의 전쟁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웠어요. 다.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 성정도 서거점, 이건 되게 빈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 원래 책 제목 중국 거 뭐라고 그랬어요? 문선. 뛰어난 시나 글을 모아하는 게 중국 거 문선. 이거 과거점 준비하는 학생들이 필수 교재라고요. 왜? 글을 써야 되니까. 인용구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성정이 야, 꼭 중국 것만 봐야 돼. 우리 것도 있잖아. 뛰어난 글. 신라시대 거, 뭐 설청 아저씨, 최천 아저씨. 고려시대도 있잖아. 그걸 만들면 되잖아. 이게 동문선이라고요. 성정입니다. 육조직계제 답이 3번이겠네요. 세조니까. 육조직계제.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여. 아니 한양 천도한 사람은 뭐야? 태조 이성계잖아. 근데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야? 정종이죠. 정종 때 다시 정종이 다시 개경으로 온 사람이 누구야?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천도와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으면 태종입니다. 태종입니다. 참고로 창덕궁은 조선왕 27명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궁궐로 사용해서 대략 250년 써놓으세요. 왕이 가장 머문 공간,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공간 써놓으세요.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공간이라고 써놓으세요. 왕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간, 대략 250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참고로 창덕궁 내에 대표적인 건물 하나 얘기해 볼까요? 왕들이 신하들과 뭐 토론하는 장소, 다수의 책을 보존하고 왕들이 언제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적어놔요. 규장각이 창덕궁 내에 있습니다. 창덕궁의 정문을 뭐라 부르죠? 창덕궁의 정문을 도나문이라고 합니다. 다 잡으셔야 됩니다. 창덕궁의 정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돈하문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경복궁의 정문을 뭐라고 불러요? 강화문이라고 불러요. 안 가보면 외우기라도 해야지. 안 가봤으니까. 가본 사람은 외울 필요가 없잖아. 강화문 갔다 왔어요. 도남문 갔다 왔어요. 창덕궁에 있었고 경복궁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본 사람은 되게 쉬워져요. 근데 가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글로 외워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 시험 문제는 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걸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야. 특히 궁궐을 되게 좀 시험 문제 출제 잘 된다. 우리 조선 초 공부할 때 이론서에 궁궐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잖아. 계속 봐. 경복궁 안 다녀오신 분들은 글이라도 봐야지.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문제 4번 가봅니다. 문제 4번.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가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 육경은 육조의 수장들을 얘기해요. 육조 판서 6명의 장관들 갖다가 육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청구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 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 나라의 혈량과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겁니다. 네. 한 나라에 사용된 게 혈량, 발량과 이걸 우리가 차용해 쓰다는 거예요. 이걸 혈량걸 쓰다는 얘기예요. 즉 요즘 말로 인재풀을 갖다가 좀 넓혀달라는 뜻이에요. 인재풀을 좀 넓힙시다. 꼭 과거시험 본 사람만 뽑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과거시험에는 제도를 싫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뛰어난 인재들을 갖다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추천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조광조겠죠. 옳은 거 구합니다. 기묘사화로 탄압받게 되었다. 답은 2번이잖아요. 1번이잖아요. 기묘사화로 탄압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기억나시죠?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마지막에 을사사화. 무오사화죠? 김종직과 관련되어 있죠? 네 글자로 얘기해 볼까요? 조이점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사자성어 읽으면 안 돼. 조, 의제, 문 이렇게 읽으라고. 의제는 단종것처럼 어린 왕이었다고. 누가 보내버리는 거야? 삼촌이 보내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조가 소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듯이 여기 의제도 어린 왕인데 누가 몰아냈어? 삼촌이. 삼촌 이름이 뭐예요? 초나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한나라는 유방? 초나라는 누구? 장기판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중국사를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어이씨. 뭐라고 돼? 조의제 문이에요. 자, 갑자는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연술 갑자. 연산군의 생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상소문을 죽이자고 쓰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 아니, 신하라면 어머니를 죽이지 말라고 상소문을 써야지.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야? 너 이 새끼도 나쁜 새끼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어머니 연술 갑자, 갑자사화. 기묘사화, 여기 나오면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죽게 된 네 글자 지문 또 볼까요? 네. 조철 한자를 합치면 조씨가 되는 거죠. 조씨가 왕이 된답니다. 나뭇잎에 써가지고 이렇게 꿀 발라놓고 이걸 궁녀들이 갖다 바치게 되면서 죽게 되는 거. 을사사와 대윤, 소윤의 싸움이에요. 파평윤 시간의 싸움이다. 가장 창피한 문제잖아요. 그죠? 권력을 잡고 같은 윤씨 집안 내에 싸우는 것들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문제 5번. 양양의 오산리 유적지. 전문이 토기. 뿐만 아니라 집터도 발견됐어요. 집터도 발견되었다. 강원도 양양에 가면 유물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보지 않으셨겠지만 2000년도에 유물 전시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석기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남사동 유적지 빗살무늬 토기.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네, 집터가 있죠. 집터가 발견되었다. 서울 남사동에는 뭐가 있나요? 옴집이 있어요. 옴집도 알아야 돼. 신석기들 살았던 모습을 잘 그려놨어요. 맞는 지문입니다. 공조석장리는 구석기입니다.
불탄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불탄 흔적이 남아있다. 미송이 토기는 대표적인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안 맞죠? 부산 동삼동 신석기가 맞습니다. 대신 아슐리안 주목도끼 연천 전곡리은 구석기입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 1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문제 6번 가봅니다. 가시기에서 신라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했습니다. 문주왕이죠. 계로왕이 죽죠. 장수왕의 공격에 따라서. 이게 문주왕 때 475년입니다. 문제 몇 번이지? 문제 5번? 공조 천도왕가 475년. 다음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538년. 웅진에서 사비, 부여로 천도한 게 언제? 538년. 요 안에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선호한 게. 일종의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국가직과 지방직을 시험 볼 때 20문제 중에 무조건 블렁크 문제 한 문제가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러지 말라고. 나올 게 나왔군. 시대 흐름을 잡는 거예요. 제가의 정복 562년. 제가의 정복 562년. 진왕이죠. 항초령비 568년. 진왕입니다. 6세기 인물입니다.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545년. 거칠부 진흥왕. 2차도는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게 527년 법흥왕 때입니다. 불교 공인 2차도에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한 20초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또 모의고사도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이 막 만들어낼 거거든요.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약간 변형돼서 문제를 만들 거거든요. 참고로 노량진에서는 기출문제, 변형 문제풀이라고 별도 따로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는 그거랑 다 같아요. 타이틀만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속된 말로 수험생 눈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형된 기출문제풀이 막 이런 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지 뭐. 말만 그렇다하게 만들었지만 별거 없어요. 페이지 넘겨가죠. 7번 가볼게요. 시기별 대교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백제 노리사측에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성왕이죠.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리사측이죠. 성왕입니다.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보통 고려나 조선의 성왕은 전부 다 이룰 성자에 많은 걸 이뤘기 때문에 성종 되는데 여기 성왕은 거룩할 성자를 써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종교에서. 그래서 성왕이에요. 불교의 융성, 백제불교 일본에 전파하게 만들었다. 통신라 장보고가 청해진을 절차해 해상권을 장악했다. 흥도광입니다. 한참 뒤에 9세기 상황 인물입니다. 흥도광 시기. 고려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를 국지향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병난도 국지향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정확하게. 4번 조선과 명가의 교류에서 중광계시와 책무의시가 정결했습니다. 중광계시 책무의시는 맞아요. 근데 그게 명나라가 아니에요. 청나라예요. X 넣으세요. 중광계시와 책문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시는 나라와 나라 간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무역하는 걸 계시라고 했고, 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밀수하는 거야, 이게. 그 대표적인 뭐라서 요즘 저 마약이겠잖아. 마약 걸려서 유통하게 되면 어떻게 무조건 깜빵 가는 거잖아. 잡히기만 하면, 그지?
그런데 위험한 곳에 항상 뭐예요? 마진이 크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밀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후시라고 불러요. 봉황성을 중심으로 책문 호시, 그 다음에 중간 개시가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그려서 너 빨리 적어. 빨리 그리라고. 다 잡으라고. 우주의 중간 개시. 봉황상의 압록강 건너에 책문 후시. 그 다음에 해령과 경원의 개시. 부산의 애구두라고 하는 게 애관 개시. 그림을 그려 점 찍어서 기록하라고. 계속 보지 말고 써보시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니 계속 쓰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 쓰는 것과 눈으로 스킵하는 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보시라고. 계속 보시라고. 여기도 말했다시피 명이 아니라 청나라예요. 명나라는 이미 망했잖아요. 청나라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청나라 시기에 서양의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역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도 그리시고 지명 적으시고 개시 후시를 다 적으시라고. 개시는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하는 거다. 우선 A라는 정부가 B라는 정부가 하는 건가? 아니라고 했어. 국가가 허가해주는 상인들과 상인들이 하는 걸 갖다가 국가가 허락한 상인과 상인이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개시라고 한다. 오해 없으시라고 얘기해서 이런 시간에 충분히 얘기 드렸어. 후시는 아우하다시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돈 되는 물건, 불법적인 물건, 돈 되는 물건 다 수입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밀수, 후시라고 부릅니다. 8번 갑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기령전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이게 곧 문화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나 답사의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되게 틀기 딱 좋은 문제. 선생님 같은 사람은 되게 그냥 먹는 문제들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왜? 현장을 답사했던 사람들은 이걸 전공을 몇십 년을 했잖아. 그 다음에 또 현장 다 다녀왔잖아. 눈에 다 보이는 문제들이야. 자, 가보자. 공주 송산리 고분에는, 공주 선상리 고분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그 다음에 무령낭릉이 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축분이라고 불러요. 벽돌 전자예요. 아셨죠? 전축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벽돌 무덤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벽돌 무덤이 되겠지. 근데 벽돌 무덤에는 벽화의 존재를 물어본단 말이야. 기억하세요. 6호분에는 벽화가 존재해요. 꼭 적어요. 벽화 5입니다. 대신에 무령왕릉인 7호분이라고 하죠. 여기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벽돌 무덤은 무조건 벽화가 있다 없다로 판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잡으셔야 돼요.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온 빈출 문제야. 처음 보는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사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사리를 갖다가 보관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대웅전에 여기는 부처님 상이 없어요. 왜? 부처님의 더 값어치가, 부처님 그림에 더 값어치 있는 부처님의 몸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갖다 보관하는 게, 이거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사찰들은 어마어마한 사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신도들이 어떻게 이걸 보려고 엄청나게 줄 서요. 돈 잘 버는 데도 이럴 거야. 통도사지. 다 입장료 내잖아, 요즘에. 그렇잖아. 한 사람도 한 3,000씩만 걷어봐. 고박이 하루 개수, 고박이 한 달, 고박이 12달 해봐봐.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괜히 돈에다 이렇게 결부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종교에다 돈을 결부시키면 이렇게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디귿번. 남한산성은 병자로부터 인조고 피난 같은 것들입니다. 광주죠? 경기도 광주. 오늘날 경기도 뭐 성남시 이렇게 세 개 도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저 송파구 쪽, 그 다음에 성남구 송파구 한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택시 타고 한 20분도 안 걸려요. 택시 타고 휙 갖다 쉬고 오게 되면. 승용차도 마찬가지. 예전 선생님이 성남에서 놀다가 송파로 갔다가 자주 놀았던 젊은 시기에 자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어지면 택시 타고 성남에서 서울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놓은 것이다. 이건 국조보감입니다. 오늘 배웠잖아. 국조보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들이 실록을 보지 못하게끔 앞에 선대 왕들의 선행을 뽑아놓은 걸 국조보감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배웠습니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요. 네, 1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9번 갈게요. 최근 최고 난이도라고 적어놓으세요. 최근 기출 중에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 충분히 예측을 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접했던 문제들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 9번입니다. 네. 2021년 국가적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은 쉽고 공부 안 하시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발의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다. 각 수도의 소재는 유적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오는 거. 이게 한능급 스타일이에요. 그 적어놔. 거기다가 한능급 스타일 적어놔. 국가적 문제 지금 한능급 문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번 보시죠. 도나 지역입니다. 도나. 요즘 시가 됐죠. 도나 시가 되겠죠. 육정선 고분군이 발견된 것입니다. 메모 잘 하세요. 육정선 고분이 발견된 게 여기 도나 지역입니다. 도나 지역입니다. 여기는 정예공주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문왕의 딸이 있죠. 문왕의 딸이 넷이 있죠. 첫째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이게 둘째 공주입니다. 세컨. 셋째도 있긴 한데 기록이 미미해요. 넷째가 정효공주입니다. 아셨죠? 정효공주는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봐봐봐. 하룡현 있지. 번호가 뭐야? 니은인가? 네, 니은. 네. 니은이 하룡현입니다. 하룡현 고분군입니다. 여기도 산이 있어요. 여기는 용두산 고분군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정효공주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치 잡아야 돼. 꼭 저격에 이치를 꼭 잡으세요. 써놓으세요. 즉 도나시가 어디고 하룡현이 어딘지 잡으란 얘기예요. 됐죠? 정효공주 무덤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에는 벽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백제 것도. 근데 지금 발의 무덤인 정효공주 무덤이 벽돌 무덤이에요. 여기에 12인물도가 있어요. 근데 의복이 안에 그림에 옷을 입고 있는 의복이 당나라의 옷들이에요. 당제라고 불러요. 당나라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어요. 당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12인물상이 있습니다. 12인물도 12인물상 같은 말입니다. 정효공주 무덤에 대한 특징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로장생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건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 본인의 아버지를 항상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기록상으로는 자기 아버지 문왕을 갖다가 황상을 칭하는, 실제로 봤더니 비석에 이런 글씨들이 다 새겨져 있다고요. 자기 아버지를 여기 표기하고 있다. 됐죠? 네. 벽돌 무덤에 대한 얘기까지.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번.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요구합니다. 정효공주 무덤 기억이 아니라 무엇으로 와야 돼? 니은으로 와야 돼. 위가 정해, 밑에가 정효니까. 두 번째, 용두산 고분을 찾아 벽돌 무덤 설치한다. 맞죠? 니은번 맞죠? 용두산 고분. 디귿번 갑니다. 디귿은
보세요. 영한 지역입니다. 이걸 상경성이라 불러요. 지선 상경성이라 불러요. 여기는 궁궐이 있는 것이고 여기가 주작대로가 있는 것이에요. 주작대로가. 자, 보세요. 오복루 성터를 궁궐 입구를 오복루라 불렀어요. 오복루 성터를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했어요. 당나라의 장안성과 비교했어요. 이걸 그대로 갖다 모방했다 보시면 돼요. 모방했다. 그걸 맞는 질문이 되겠죠. 1번 정혜공주 위 있죠. 도나시에 있죠.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갖다가 탐구해본다. 도나시에 있는 육정산 고부는 보세요.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 계승성을 탐구한다. 이건 육정산으로 가야 됩니다. 육정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으로 가야 되겠죠. 육정산 여기 가야 되겠죠. 왜 육정산으로 가야 될까요? 여기가 굴식 돌방 무덤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돼. 연관성이 때문에. 왜? 벽돌무도 우리 게 아니야. 당나라 거니까. 오케이? 기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지도하고 내용을 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됐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장에 내년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20문제 중에 발해는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정혜공주나 정혜공주 하나 나올 거예요. 무덤 구조 물어볼 거예요. 벽돌 무덤입니까? 굴식 돌방 무덤입니까? 물어보면. 수도를 어떻게 천도했습니까? 그 다음에 대조영, 무왕, 문왕, 성왕의 업적 비교를 물어보고 딱 정해져 있다고. 오케이? 우리 발해서 할 때 다시 꼭 보셔야 돼요. 발해 체험 두껍지 않아요. 한 두세 장밖에 되질 않아요. 달달달달 보셔야 돼요. 기출부터 보시고 또 모의고사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유사한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 그냥 쉬운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대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세요. 석교를 행하는 것은 석교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죠.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수신은 내 몸을 갈고 닦는 데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먹고 사는 데 큰 문제라는 뜻이죠. 수신은 내생의 자요. 이국은 금일의 요문이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면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상소문입니다. 최승로의 시임 28조입니다.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이거 죽고라는 가야 되는 세상인데 현재 사는 건 여기 신경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불교보다는 유교에 더 가깝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승로는 유학자, 성종도 유학자. 그 당연히 어떻게 불교보다는 유교를 시무 28조 개혁책에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풀어보죠. 옳은 것이죠. 양경과 12목의 상편장을 펼치했다. 양경은 개경과 서경을 얘기합니다. 개경과 서경을 얘기합니다. 양경제도는 우리나라에 딱 두 번 있죠. 양경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양경제도.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양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근현사를 배웠던 사람들 양경제도를 개성과 서경을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과 평양의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와 같이 양경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수도를 두 개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서울은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것도 상관이 없는 거고 대신에 평양에다도 제2의 수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나요? 궁궐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궁궐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궁궐 이름 뭔가요?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이거 7급 기출이에요. 풍경궁이에요. 궁궐도 짓고 궁궐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양경제도 고려시대 한번, 대한제국시 한번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균열을 기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배했다. 광종 인물이죠. 국자감에 칠제를 두고 관악을 부하고자 했다. 예종입니다. 예종입니다. 전체 희체를 지급하는 경정전식과 문종입니다. 중기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문종입니다. 문종 때 경정전식과 현직자에게만 급여를 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1번, 문제 11번. 이승만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옳지 않는 것.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가 너무 멀 게 없어요. 45년 해방되는데 48년에 한미 경제원조협정을 받습니다. 농지개혁에 따라서 지가 증권을 발행했다. 이승만 중에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법입니다. 이게 49년입니다. 세 번째, 재분제당 면박제 300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거 50년대, 1950년대. 우리 50년대 너무 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세 가지 사업을 받아들여서 자시 재가공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걸 300사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하얀 물건이라는 뜻이죠. 네. 거기 나온 재분, 밀가루죠. 재당, 그 다음에 면들을 얘기합니다. 4번, 1차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했다. 이건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입니다. 꼭 적어야 돼.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입니다. 아직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에요. 육군소장, 별자리 2개 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권력을 잡았다고. 이걸 훗날 어떻게 5공화국 전두환이 투스타에서 똑같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별 4개로 전역해서 한 달 만에. 그리고 권력을 잡았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이 근무를 했거든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행태가 거의 비슷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정치 권력을 이양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중일전쟁 1937년입니다. 암기해야 돼. 중일전쟁 1937년이야. 중일전쟁 이후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민족말살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아침 공성 요배. 일본을 향해서 절하는 것. 일본에 충성하자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하는 것. 성인용과 어린이용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 우리는 한국 신민이 어쩌고저쩌고 막 선서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 공업 자본의 확보에 남면 북양 밑으로 남면 북양 정책. 이건 1930년대 초반입니다. 이게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남쪽에는 면화를 생산하고 북쪽에는 양을 많이 생산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 애들의 그 계획성이 있는 걸 우리 한번 배우고 싶었다는 거야. 일본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정말 계획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현재 일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일제강점기식 일본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조선의 물자를 약탈해 가는 거지. 바닥이 나면 어떻게? 더 이상 돈 벌 수 있는 게 없잖아. 자, 그럼 일본의 무역을 통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어. 그지? 영국에서 저렴한 물자가 만들기 시작해. 이걸 수입에다가 일본이 다시 식민지국가에 판매해. 자기가 만든 식민지국가에다가. 예를 들어 100원에 사가지고 막 1,000원, 2,000원에 파는 거야. 엄청난 마진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 항상 장사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아니지. 항상 어떻게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걸 대비하는 거야. 왜? 영국 애들이 단가를 높여버리면 판매하기 어려워지고 마진도 줄어들어요. 그렇잖아. 오늘 1,000원에 팔던 물건이 내일부터 2,000원에 판다면 소비자가 판매가 안 되지. 소비자 소비 안 하겠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영국의 애들이 물가를 높게 수출 단가를 판매할 걸 대비해서 미리서 비축을 하겠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남면 북양 정책이야.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 지금 경제정책 이걸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기름이죠. 우리가 기름을 갖다가 비축을 해놔요. 산업용, 군사용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펙에서 어떻게 석유값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으로 맞춰주는 거야, 국가에서. 왜? 백성들 호수미 털면 안 되잖아. 국민들 호수미 털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사건이 발생돼? 반란 사건 벌어지지. 차 운전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지? 버스 타? 지하철 타? 가도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는 사업에 따라 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 이걸 줄여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축류가
비축유를 통해서 기름값을 올리는 걸 갖다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 똑같이 해. 오케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 살만한 나라는 모두 다 비축유를 가지고 있어. 기름값 올랐을 때 푸는 거야. 쌀 때 샀다가 비축해 놓은 거야. 우리 가정의 경제 살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시장 같은 세일하고 사다가 어떻게 냉장고 넣어놨다가 계속 소비하잖아요. 먹을 만큼 또 마트에 갔더니 또 세일 안에 사다가 또 비축해 주는 거야. 오르기 전에 미리 싸서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닌 것. 아침에 궁성협회, 일본 한국시민사사, 남변 부양정책, 소학교를 국민학교 받겠다. 1941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졸업자이죠. 거의 대부분, 그죠? 선생님은 유일하게 국민학교 졸업이네요. 그죠? 네. 국민학교. 줄임말입니다. 네. 한국시민화 정책의 줄임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막 써서 해방되고. 언제까지 쓴 거야?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일제잔재를 막 다 걷어내,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선생님, 김영삼 대통령이 되게 좋아요. 왜? 역사를 되게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다 김영삼 대통령 바꾸고, 오, 좋아. 아니, 총도 걷어내고, 어떻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바꾸고, 그 당시에도 막 제도를 막 다 쓸어내기 시작한 거야. 네, YS 시기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내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나이를 물어볼 때 나이를 안 물어봐요.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딱 보면 30대 중후반쯤 되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가도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어떻게 하세요? 다 아는 수가 있죠. 몰라, 이걸로 아는 거야. 30대 중반, 후반쯤 되신 분들이 나이가 국민학교 들어갔다 갑자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야. 학교 명표도 밖에 갑작스럽게. 땡땡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바뀌어. 여러분 딱 들어갈 때 입구에 뭐여서 무슨 초등학교였잖아요.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초등학교 다니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틀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 바뀐 것은 YS 정권 때다. 13번 가보죠. 밑줄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핵심 단어 볼까요? 루즈벨트, 끝에 들이 거중조정.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중간에 내가 하는 단어만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미국과 초미 소통상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조약은 나라와 나라 간에 맺는 걸 조약이라고 불러. 잘 봐. 근데 A라는 나라는 강하고 B라는 나라는 되게 약해. 이건 장정이라 불러. 청나라하고 우리가 맺는 것은 장정이라 불러. 왜? 청나라 애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자기는 황제국가, 우리 제국국가야. 주종관계야. 이걸 장정이라 불러. 조약은 나라와 나라 간에 동등한 조건을 맺는 걸 조약이라 불러. 조선과 미국과 수호는 뭐죠? 국방 문제. 제3국이 미국을 공격, 제3국이 조선을 공격할 때 서로 도와주는 역할. 통상은 무역에 대한 얘기를 맺게 됐다. 이거는 거중조정이라는 단어 보세요. 거중조정이라는 단어. 제3국이 제3국이 조선이나 미국을 공격하는 그 반대 국가는 적극 나서야하는 뜻이에요. 거중조정이란 제3국으로부터 미국이나 우리 조선이 공격을 받는다면 이 사람 두 나라 간에 서로 간에 도와줘야 한다. 반대 상대 국가에 대한 도움을 줘야 한다. 즉 관여 개입해야 된다. 이걸 거중조정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애들한테 거중조정을 발동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했어요. 무슨 일이신데 일본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 못 살겠어요. 제발 일본 애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미국한테 얘기했어. 근데 미국이 이런 자에 거부했어. 그때는 그냥 몰랐어. 나쁜 놈들 막 욕을 했어. 그 시기에는. 왜? 국제정보가 되게 부족하니까. 근데 미국의 비밀 문서가 다 풀렸어. 기간이 지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가져와서 분석해 봤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당시에 조선의 관리가 번역한 그 문장이 잘못 번역됐다고 우리를 갖다가 되게 이상한 촌놈 취급했어. 아니 거기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거기 번역 다 하게 됐어. 제대로 다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트집을 잡았어. 근데 21세기 우리가 다 그걸 다시 전문을 다 찾아서 다 번역해 봤어. 맞아. 문제 없어. 근데 비밀 문서 이렇게 나와 있어. 예나 지금 꼭 같아요. 경제 논리로 움직여요. 돈이 되지 않는 나라에다 절대 관심 가지지 않아요. 돈 되는 나라에 관심 가져. 봐. 미국과 일본의 무역량과 미국과 조선의 무역량은 9대 1이 했어요. 90%대 10% 했어요. 그럼 돈 되는 나라가 조선이 일본이에요.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일본을 갖다 가서 혼낼 수가 없는 거야. 조선말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경제 규모가 다르고 무역에서 양이 달라지는데? 이익을 나는 제도가 달라지는데 굳이 이익이 되는 나라 갖다가 지네들이 봤을 때 발로 뻥 찰 리가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가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굴러다니는 나라인데 이걸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서운하다만 생각해.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저 새끼들. 아니 사인도 아직 안 말랐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욕했어 우리가. 그 당시에는. 왜? 우리가 국제관계에 그만큼 둔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의 생각, 우리나라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상대국을 갖다가 봤을 때는 왜 아닌데? 뭐 야만인인데 막 이런 식의 표현이 막 나온다고. 시장 뭐 이렇게 나온다고. 욕짓거리 막 나온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어. 우리가 전쟁에 참여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인지 안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거란 얘기야. 돈 될 것 같은데? 협조해줘야지.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나 지금 꼭 같아요. 경제 논리로 나라와 나라가 구조가 이해집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 가시죠? 충분히? 그때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형사재판권 인정됐다. 일종의 치해법권이에요. 형사재판권이라면 치해법권은 같은 말이에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법을 따르지 않고 미국 법을 따르겠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만들어야겠다. 조미소 통상제약은 82년 4월이고 임오군란은 82년 6월이에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선후관계 달라. 그래서 조미소 통상제약이 임오군란보다 2개월 빨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되게 그 디테일이기도 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최혜국 대우 포함되어 있다. 밑줄 그어야 돼요.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맺은 적이 없어요. 가장 먼저 맺은 건 우리 강화도 조약, 일본과 맺은 거잖아요. 강화도 조약은 최혜국 대우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 맺었어요. 최혜국 대우 봅니다. 이론 시간 다 했겠지만 문제 풀이니까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고. 일본과 조선과는 최혜국 대우가 없어요. 조선과 미국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첫 번째 조약이 맺어져야만이 맺은 조약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시켜줘서 미국이 요구한 거야. 야, 니네 강화도 조약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미국에 적용시켜줘. 무역할 때 필요한 것 같아. 이걸 미국이 처음 가져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보니까 미국이 맺고 난 다음에 일본이 야 니네 미국과 맺은 거 있더라. 우리 강화도에 빠진 게 있던데 이거 미국과 맺은 거 우리한테 적용시켜줘. 그 뒤에 미국이 개정된 조율 통상 장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베스트 조약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는 거야. 이해 갔죠? 최혜국 대우는 뭐라고?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 맺은 나라의 일부분,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 적용시켜주는 게 베스트 조약이야. 가장 좋은 부분 빼다 쓰는 거예요. 이걸 최혜국 대우라 한다. 그래서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때는 최혜국 대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시험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야. 선생님 수업 시간 이론 시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조선 책략 영향을 받았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다행히 오늘 배웠다 이거. 조선의 향리에 대한 얘기. 보겠습니다. 부호장 이하 향리는 사신간의 감독을 받았다. 사신간 제도가 왜? 호장, 부호장을 임명하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감독 기능도 있지. 두 번째 상층 향리는 각으로 중앙에 진출하셨다. 오케이. 오늘 배웠잖아. 법적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
주현 공거법, 현종 때 만들었던 주현 공거법이 법적 근거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일부 향리 자재들은 기인으로 선발돼 개경으로 인질로 보내졌다. 맞죠? 일종의 인질제도라고 했죠. 상수리제도, 그죠?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 고려의 기인제도, 조선의 경절이제도.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속현의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속현이란 뭐죠?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 속현.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동네에 향리 가서 관리하게 됐다. 다 맞아요. 15번. 밑줄 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골라보세요.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으로. 두 개 땅 밑줄 그어봐. 몇 번이지? 15번? 두 개의 땅이라고 그랬잖아.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뭐를 심었다는 거야. 그리고 일정 기간 얘를 성장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B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리고 두 개 판에서 이걸 또 뭐라고 불러? 이양법.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지 모내기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이 농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세종때 편찬에 농사직설이 등장한다. 맞죠? 다행히 오늘 다 배운 게 나왔다. 진짜 농사직설 모내기 나왔냐고 물어봤잖아. 딱 나왔잖아요. 두 번째,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견종법이에요. 견종법입니다. 견종법. 이것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건데요. 고랑에다가 보시면 이걸 이랑이라 하고 이걸 고랑이라 불러요. 이랑은 이렇게 움푹 올라간 것이 여기는 움푹 들어간 걸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소를 쟁기를 이렇게 쫙 갈잖아요. 그럼 쭉 밑으로 쭉 쳐질 거 아니야. 이걸 고랑이라 부른다고. 이걸 이랑이라 한다. 이랑은 주로 여름 작물을 심는 거고 여기는 주로 겨울 작물을 심는 것들이에요. 왜? 겨울은 춥잖아요.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거야. 여름은 덥잖아요. 위로 올리는 거야. 왜? 환기를 잘 시켜줘야 돼. 열을 발산해줘야 되니까. 보시죠. 다시.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습니다. 이건 견종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견종법은 조선 후기의 내용입니다. 고랑에 심었습니다. 겨울 작물입니다. 겨울 작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겨울에 성장해서 봄에 수확한 게 뭐라고 그랬어? 보리예요, 보리. 예, 여기는 보리 농사 짓는 거예요. 보리, 밀, 이런 것들이요. 겨울 작물들입니다. 됐죠? 여기는 농종법. 전기 후기. 됐죠? 농종법.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여름 작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죠. 저거 빨리 메모해야 돼. 농종법이 뭐고 견종법이 뭔지, 어떤 게 전기고 어떤 게 후기건지. 이건 뭐죠? 지금 현재 밭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양법 뭐죠? 논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되게 한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전부 다 계속 써시고 보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농종법,
일항에다가 콩과 옥수수 여름 작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곳에 밑에 툭 파는 곳에다가 견종법 고랑에다가 심는 것 겨울 작물 보리나 밀입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어렵지. 그림 그려서 다 기록하라고. 이렇게. 이랑 뭐야? 이렇게 움푹 올라가는 부분이고 연푹 파진 부분이래. 움푹 올라와 있는 부분 여기 되게 낮추 파지는 것 같아. 봐, 여기 통로가 있잖아. 통로에 또 뭐야? 이 테이블이 이랑이라 보면 돼. 이 통로를 뭐라 보면 돼? 고랑이로 보면 돼. 오케이. 여기 뭐야? 시원한 바람이 불는 게가 여기 여름 작물들이 들어간다고. 콩, 옥수수들이 들어간다고. 겨울 추워지잖아. 보리 같은 밀들이 여기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 지방계획 나와서 틀리기만 해봐. 틀리지면 안 돼. 오케이? 디귿번. 경국대전 수령칠서 항목에도 강조하였습니다. 경국대전은 농사를 장려한 건 나오는데 이양법은 안 나와요. 이양법은 안 나와요. 경국대전에. 왜? 경국대전은 법전이잖아. 법전에 무슨 이양법이 소개돼. 농사를 열심히 제대로 이런 거 나오겠지만 이양법 안 나옵니다. 직파법보다는 풀 뽑는 노동력을 전략할 수 있었다. 이양법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기억, 니을. 답은 2번. 문제 16번. 다음 밑줄 친 헌법이 시행된 시기 중에 일어난 사건. 첫 번째 긴급조치 밑줄을 그어야 돼. 긴급조치. 박동 죽을 때까지 70년부터 80년까지 긴급조치. 우리 가장 상위법이 뭐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지. 행정법에 배우잖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상위법 기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헌법 위에 있는 게 긴급조치야. 말이 안 되는 거야. 헌법 파기자야.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법률, 명령,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가야 되잖아. 그 위에 법이 긴급조치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긴급조치예요. 자, 박정희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1979년이에요. 옳은 건가요? 그럼 여기 포함되는 거죠. 여기 범죄에 포함되잖아. 79년이니까. 지금 니은번 국민교육원장 1968년입니다. 이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이거 틀린 사람 기출 공부했다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국민교육원장 68년에 처음 나왔어요. 68년에. 그 다음에 7.3 남북 공동성명 1972년입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한날 1시 10시에 공동 발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남과 북은 서로 자평민하자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평민, 민족 대단결 해야 된다. 싸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서 남과 북이 발전해야 된다. 어디에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우리나라 요즘 지금 안기부장이죠. 안기부장이 이우락이라는 사람이 직접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담판을 지은 게 이겁니다. 70인 이와 같은 짓을 한 게 뭘까요? 왜 이럴까요? 앞에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 남과 북이 되게 팽팽하게 대립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긴장 안 할 필요가 있다. 왜일까요? 냉전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럼 곧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가장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터지면 되게 골치 아픈 상황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년, 60년 박정희 정권 때 뭐죠? 전부 다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어요. 자주 민주국가가 강성한 나라인지 전들처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더 강한 나라 서로 이데올로기 싸움이었다는 거야.
근데 냉전이 와야 됐어요. 미국과 러시아, 오늘날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겠죠. 그러겠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하면 스스로 자주국방을 필요로 하고 서로 대화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처음으로 체제 경쟁에서 처음으로 이념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사신을 보내서 비밀리에 가서 작업을 해서 만든 게 72년 요겁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한 63시 64년. 시기에 이런 사건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연도를 다 암기해 하셔야 돼요. 1, 2, 3, 4번 좀 연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문제 17번. 미술진 회의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세요. 본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따라서 바탕을 둔 국민적 대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강복대의 근본 방식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이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계를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입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문제 몇 번이지? 17번?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신채호, 안창호, 김구 선생입니다. 하는 이유가 뭐죠? 이승만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정책에 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제기구의 임통치를 주장합니다. 누가? 이승만이. 국제기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기구 유엔이잖아요. 유엔이 만들기 전입니다. 국제기구의 임통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운영할 만한 조그만 힘도 없다. 그러니 큰 나라인 국제국에다 맡겨서 우리를 임시정부를 통치하게끔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채호 선생이 답변합니다. 답변하면 잘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은 나쁜 놈이다. 근데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은 더 나쁜 놈이다. 우리 영어로 치면 모호된 용법이야. 이것은 여기 영어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은, 을산대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은 나쁜 놈이야. 근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없잖아. 이거 우리 일제에 먹혀버린 땅이잖아.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 더 나쁜 놈이다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얘 잘라야 되겠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어. 이승만의 탄핵에서 창조파 신채호 등등등, 개조파 안창호 등등등, 김구 선생을 김구 이동영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고수파, 다른 말로 현상 유지파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고수파는 현상 유지파는. 둘 다 알아두셔야 돼. 우리 책에는 현상 유지파로 나오겠죠? 고수파도 알아두셔야 돼요. 고수파 보혜 선생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3분의 2상이 찬성해서 이승만이 첫 번째 임시정부 대통령이 하지만 처음으로 잘렸어요. 정상적인 정부 탄핵되신 분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죠. 임시정부까지 한다면 두 번째고 정상적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최초의 탄핵자가 되겠죠.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세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이건 1941년 충칭정부예요. 1941년에 여기는 삼균주의가 들어가요. 1번 지문은 조상의 삼균주의 채택됩니다. 삼균주의가 채택됩니다. 정치, 경제, 교육이 국가 주도로 운영돼야 한다. 왜? 여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일들이다. 이거 삼균주의라고. 세계가 동일하게 다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한다. 백성들에게. 2번 박은식 임시 대통령 선출되었다.
요거 잘리고 난 다음 25년에 박은식이 처음으로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박은식의 역할은 뭘까? 이 제도를 개편하는 거예요. 결국 뭐야? 개편한다는 얘기 뭐예요?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기 역할은 떨어져요. 이해 가셨나요? 이승만 대통령 체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을 개헌하게 된다고요. 세 번째, 민족유일당 운동차는 조선혁명당 밑줄 봐. 이거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1935년이에요. 이걸 한국민족혁명당이라 불러요. 줄여서 뭘까요? 한민혁이에요. 한민혁이라고 합니다. 한민혁은 뭐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았어요. 오케이. 되게 처음에 우리 독립운동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좌우가 손을 잡았어요. 4번.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제1조 토지조사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상관청이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걸 토지조사령이라 불러요. 총독부에서 한 거예요. 토지를 조사해서 어떻게 강탈해버리죠. 일본 애들이 총독부에서. 강탈한 토지를 어디로 넘기나요? 동양척식 주재가 넘겨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헐값에 매각한 것을 불화라 불러래요. 일본인과 친일 분자들에게 헐값 매각해 주는 겁니다. 이걸 불화라고 합니다. 이거 일본식 한자예요. 우리가 쓰지 않는 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헐값 매각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주인들이 쫄딱 다 망해버려. 강제로 다 빼앗았으니까. 그죠? 가장 어려운 게 개인 토지도 빼앗겼고, 그 다음에 미등록 토지가 있어요. 문중 땅, 우리 김씨, 이씨, 박씨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어. 누구의 소유주가 없어. 우리 문중 땅, 공동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네에 땅이 있습니다. 동중 땅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왜? 예전에는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농사를 그 생산량의 일부를 농사 지은 사람이 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동네에 공동재산으로 이렇게 각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동네 행사라든가 동네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가 요거 비용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이거 누구의 소유주가 아니야. 주인이 없는 땅에 다 뺏어가 버린 거 이런 것들. 토지조사 결과 미등록 토지, 즉 우리가 약간 거부하는 것도 있어요. 왜 거부할까요? 아니 저 쪽발이 새끼들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대대 몇십 대까지 계속 물려받은 땅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 다 여기 A씨 땅이라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굳이 가고 동사무소 가고 도장 찍고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 일본에 대한 반항심이 남아있어. 왜? 우리가 민족성이 좀 있잖아요. 쪽발이 이놈의 새끼들 우리가 뭐 이런 식의 약간 저항의식이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짧은 기간 만에 일주일 안쪽에 3일이죠. 3일 안에 다 신고하라는 거야. 자기 땅이. 지금도 이렇게 공고하지 않아. 막 1년, 2년 이렇게 큰 업무를 주지. 그리고 자기 읍면사무, 동사무소 게시판 이만 조그만 그 A4 종이 하나에서 붙여놨어. 우리가 동사무소 자주 갑니까? 매일 갑니까? 어쩌다 한번 가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동사무소, 읍사무소 앞에 가지고 매일 게시판 보고 무슨 일이 붙었다 이걸 다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지체되면서 우리 토지 다 빼앗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옳은 것. 2번입니다. 역둔토, 궁장토 등 총두포 소유를 다 만들었다. 소유주가 없는 땅들이잖아요. 역에 필요한 것들. 궁장, 이건 궁궐 땅들이잖아요. 궁방에 소속된 토지들을 다 뺏어버려. 없는 것들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보겠습니다.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이거는 선생님이 모의고사 냈던 거 똑같이 적중됐고 이론 시간에 똑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활동을 하여야겠다. 2번이 답인데 조청 무역 장정으로 청에서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봐봐요. 문제 몇 번이지 이게? 19번.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거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이모군란 결과로 민비가 요청해서 청나라 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이모군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어요. 누가 개입했다고요? 청군이 개입했다고요. 청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일본인들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6년 사이, 76년, 80년, 6년이지. 6년 만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경제를 완전히 얘들이 석권해버리는 거야. 청나라 애들은 속국 관계만 있기 때문에 조공수만 받아먹은 거야. 야, 올해 말이야, 이거 우리한테 몇 개씩 갖다 줘. 이것만 받아먹은 거야, 청나라는. 실질적인 이익은 없었던 거예요. 조공 관계니까. 군신 관계니까. 근데 일본이라도 어떻게? 완전 경제를 다 뺏어가 버린 거야.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을 갖다가 일본이 이걸 다 뺏어가 버린 거야, 이걸. 그 일본의 요걸 보고 청나라에 맺은 게 있어요. 이거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제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청나라의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과 지방을 휩쓸고 다니기 시작해요. 서울은 우리 마포 쪽에 있는 양화진이에요. 아셨나요? 양화진을 필두로 해서 지방에 장시를 필요로 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맞상대는 누굴까? 일본 애들이라고. 일본 애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붙은다고. 빵 퍼센트도 청나라가 40대 60으로 만회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청나라가 일본을 앞지르지는 못했어요. 학자에 따라서 55대 45까지 보기도 해요. 근데 결론 봐봐. 뭐라고 나왔어? 조청 상민 수역 무역 장정하고 청국이 수백을 일본을 앞질렀다. 앞질르지 못했잖아, 지금 현재. 어디가 앞서 있어,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론식에서 끊임없이 계속 했던 내용. 그래서 똑같이 나왔잖아. 문제들이 똑같이 나왔어.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19번 문제는 되게 다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받은 친구들. 마지막 20문제. 20번. 미줄진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보겠습니다. 일단 매천야력의 발췌가. 매천야력은 문제 20번. 매천은 황현의 호예요. 황희정승의 후손이에요. 오케이? 여기 전라도 광양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광양, 구례 이제도로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오는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매천야록은 뭐야? 국가에 쓴 게 아니라 야록이니까 어떻게 내 야사란 얘기잖아. 이 사람이 쓴 글을 갖다 우리 매천야록이라 합니다. 이 발췌 내용 핵심은 거의 대부분 흥선대원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흥선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조선이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갖다 끊임없이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매천야록입니다. 자, 그래서 매천야록 딱 하나 나오면 어떻게 흥선대원군 나와야 돼. 그 제일 끝에 뭐가 나와 있어? 동포전 밑줄 그어봐. 동포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뭐야? 동포제, 우리 배웠잖아. 같은 말을 뭐라고 한다고? 호포제, 좋아요. 이런 거 아시는 분들 기억나셔야 돼.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야. 국방비를 양반 내지 않고 다 농민들은 걷었잖아. 그지? 근데 이 농민들의 불평불만을 흥선대원군이 잠재워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분에 따른 국방징수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는 이제 집집마다 양반도 집이 있고 일반 농민도 집이 있다냐. 집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군포를 매기겠다는 요즘 국방비를 걷겠다는 거야. 동포제, 호포제입니다. 됐죠? 언제부터 양반 아저씨들이 국방비 안 냈다고요? 대답해봐요. 중종, 반정, 이후부터 양반놈 새끼들과 왕족들이 국방비를 안 냈다고. 백성들만 냈다고. 이거 흥선대원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략 한 250년 가까이 양반들이 그냥
만고 강산이었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내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다 국방비 내고 있었다는 불평등을 누가? 흥선대원군이 다 해결해줬어. 흥선대원군 어떻게 농민들한테 어떻게 인기가 짱이었지. 요즘 말로 치면 여론조사면 어떻게 탑이었겠지. 그잖아요. 그 인물이에요. 옳은 거 가봅니다. 만동면 건립을 주도했다. 만동면 가서 깨 부셔버렸습니다. 자, 만동면 충청도 계산에 있어요. 이건 약간 개인 감정이 좀 있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지 못하고 비리비리 할 때 모든 성략자들이 전부 다 성지처럼 예루살렘처럼 성지처럼 되어 있는 만동묘를 가서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오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학자들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흥선도 어떻게 선봉터 충북 계산까지 만동묘에 간 거야. 그런데 문지기들이 흥선대원군을 알고 되게 무시해요. 개무시를 당해요. 아니 어찌 술 먹는 매일 노랭뱅이가 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인사냐고. 꺼져 이 양반하고 딱 바로 차버렸어. 흥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그 문지기 흥선을 얼굴을 알았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 왕족이잖아. 그래도 왕족 주제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당했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 이를 바글바글 갈았겠지. 그리고 훗날 권력을 잡자마자 어떻게 만동묘 기억날 거냐. 야 때려 부셔버려 저거. 때려 부셔버리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문화들 다, 야 서원 다 박살 내버려. 다 없애버려.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야. 왜? 서원이 세금 안 낸다고 그랬잖아. 이익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군대 안 간다고 그랬잖아. 백성 입장에서 어떻게 서원이 좋게 보일 리 없잖아. 다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흥선대원 그때 국민들의 뜻을 그냥 다 갖다 써버리는 거야. 네, 국민들만 박수 쳤겠지. 네. 대신에 역사 선생 입장에서 역사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아, 그 문화재인데 다. 서원, 만동묘 물론 다시 복원했어요. 1960년대에. 근데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문화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복원했기 때문에. 궁극기무체 총재 김홍집. 궁극기무체 뭐야? 가보계획을 주도하는 주무관청이에요. 김홍집은 말 그대로 바지 사장이야. 일본 애들이 가보계획하는데 앞에 총대 내는 사람이야. 아, 바지 좀 해주세요. 바지 사장 와서 김홍집 내각이라고 불러요. 그 김홍집이 어떻게 궁극기무체라는 걸 통해서 하나씩 계획하게 갑니다. 통리기무함은 폐지합니다. 이거 아들 고종이 만들었어요. 적어놓으세요. 고종이 청나라의 총리기무함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뭘까요? 청의 모습을, 개방된 모습을 담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없애버렸어요. 답은 3번. 탕평정책을 정리한 만기요람, 순조대입니다. 순조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시작합니다.